바람 탓이다. 여기용. 바람 탓이다. 봄바람 머물다 간 자리에 벌써 푸른 나뭇잎 무성하다. 산등성에 피었던 산벚꽃 하얗게 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꽃잎들 보며 슬픔에 안타까운지 나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운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세월, 줄다름 치는 시간, 그 사이 마른 눈물은 바위에 이끼로 피었다. 무심한 듯 나무는 저렇게 푸르다가 종래엔 나뭇잎 떨구고 말 것인데 그 시린 헤어짐을 미리 알기라도 하는지 미동도 없이 서서는 무성한 입만 떨고 있다. 바람 탓이다. 슬픔의 바닥을 보지 않는 이는 그 끝에서 희망 한 조각 건져내는 일조차 버겁다. 진정 슬픔을 맛본 이는 스스로 가진 행복을 비춰볼 수 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제서야 안다. 안녕하세요. 여기용의 문학산책 여기용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노래는 진성의 흙수저. 가시밭이 일구시던 우리 어머니 배가 고파 우는 자식 틈에 없고 한숨만 쉬네. 아버님이 물려주신 흙수저 눈물 강에 던져버리고 맨주먹 맨발로 험한 세상 살아왔어요. 이제는 맨말 하나 살자 했건만 우리 대답이 없네. 땡볕아래 자갈 줍던 우리 어머니 배가 고파 우는 자식 끌어안고 한숨만 쉬네. 아버님이 물려주신 고무신 눈물 강에 던져버리고 맨주먹 맨발로 험한 세상 살아왔어요. 큰 환양 내 고향을 찾아왔건만 우리 어머니 대답이 없네. 우리 어머니 어딜 가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종시에서 1990년도에 백수문학으로 등단하시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셨으며 이번에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장에 취임하신 성봉수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봉수 시인님.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애청자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990년도에 백수문학 신인 작품으로 당선해서 현재 34년째 원고지 그 붉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시인 성봉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네, 요새 좀 행사가 있고 뭐 취임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빴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우리 성봉수 시인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도록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시는 언제부터 쓰시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글을 쓴 계기는요, 뭐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내적인 걸로 따지면 저희가 식구가 많아요. 대가족이라서 집에 항상 책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문고판이라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책. 예, 그래서 책이 얼마나 많았냐면 나중에 그거 이웃집에서 이제 아저씨가 가져가는데 한 리아까 반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됐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제대하고서도 이제 뭐 한동안 썼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글 쓰는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그 자유교양이라고 그래서 학년에서 이제 이렇게 몇 명씩 뽑아가지고 위인전이나 뭐 이런 걸 읽고 독후감을 학습시키는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시합에 내보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외적으로 제가 글을 쓰게 된 뭐 이런 형편이었고 그때는 뭐 거의 다 산문이었죠. 그러니까 글짓기. 그래서 시를 본격적으로 쓴 거는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인데요. 시집을 그때 많이 읽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사춘기를 아주 격하게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바로 쉽게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모셨던 어떤 게스트분도 집에서 습관적으로 아버지가 주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이렇게 좀 쉽게 접근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성봉수 회장님도 그런 또 계기가 있었네요. 지금 이제 90년도에 백수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죠? 네네. 그 등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그때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동안 이제 썼던 시를 모아가지고 자필로 써서 복사해서 제본까지 해서 자필 창작시 와의 고백이라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한 50부 정도 냈는데 그 당시 제가 자호가 개구리 와자의 발족자였어요. 와족이라고. 자호가. 그래서 와의 고백해서 한 50부 정도 내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때도 계속 글을 썼죠.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를 갔다 와서 우연히 이제 백수문학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백수문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감은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맨 뒤에 보니까 신인을 응모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보니까 뭐 나보다 특별히 뭐 잘 쓴 것 같지도 않고 건방진 얘기지만 그래서 제 시가 어느 정도인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고를 해서 등단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그거에 등단하기 전에 그 개인적으로 와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단행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도 아니죠. 허접스러운 건데. 아니, 그걸 50부 정도를 개인이 냈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죠. 제가 냈죠, 대단해서 그때. 그걸 한번 좀 짚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글을
창작해서 쓰신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썼던 시를 어. 이제 모아가지고 기념으로 제가 아. 이제 한번 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이제 나눠줬었는데 저도 없었는데 친구 한 분이 이제 그걸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작자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이렇게 좀 전시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이 그 저희 노력하시는 네. 그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저렇게 좀 교육을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 얼굴 뜨겁습니다. 자, 그렇게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백수에 등단을 하셨고 지금 이제 멋있는 시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시를 쓰고 접근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봉수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건방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를 쓰는 과정은 결국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열한 자기 성찰을 거쳐서 결국에 닿을 곳은 선이어야 하고 휴머니즘이어야 하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감히 누구라고 이제 지명은 못하지만 요절한 유명 시인들 글의 공통점을 보면 낱말 하나, 뭐 문구 하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론 이제 요절했기 때문에 젊을 때 쓴 시라서 그렇게 한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글을 읽는 독자는 아픕니다. 물론 그 아픔이나 눈물까지도 우리 이 시인들이 감내해야 할 뭐 몫인 것은 분명하지만 독자가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치열하게 작자가 이제 성찰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성찰이 이제 다음 단계로 둥글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절로 멈췄기 때문에 글이 날이 서고 그 날에 뵌 독자는 아픕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어떤 뭐 권태한 일상의 어떤 감각, 그런 활력소는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치유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분 역시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젊은 시절엔 그 시련의 상처를 안고 퉁퉁 분 그 눈두덩이로 아이고 어딨어 하고 이렇게 헤매던 그런 시를 쓴 분이 있는데 지금은 보는 것마다 사랑스럽고 마주하는 것보다 이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둔 시가 독자들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또 선순환으로 또 그만큼 시인 역시 사랑받고 있는 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든 두 시인의 시적 경향이 전혀 다릅니다. 뭐 한 분은 뭐 항상 굶주린 매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요절을 했지만 또 한 분은 살찐 마당의 씨암탉 같은 그런 글을 쓰신 분인데 그냥 뭐 단순하게 요절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비교한 거니까 그 오해 없도록 양해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면서도 그 두루뭉술 이렇게 또 늙은 시를 쓰기는 싫은 뭐 그런 그 양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사실 요즘에는 시를 쓴다고 하면서도 좀 쉽게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죠? 네네네. 우리 성봉수 회장께서 짚어주신 그런 어떤 시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그 요절한 그런 시인들의 그 깊이 있는 그런 사기 성찰 과정과 그 고뇌 같은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시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요즘에 시를 쓰는 사람들 이게 많이 보면 작품성은 차치하고라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그 있으면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잠깐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는 박학다식해져야 됩니다. 유식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작가의 생각의 바다에 플랑크톤에서부터 고래까지 온갖 종류의 그 물고기와 다양한 해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길러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가득 차면 생각의 바다도 따라서 넓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마 국물같이 감칠맛 나는 글 또는 쫄깃한 회에서 얼큰한 매운탕까지 다양한 식성의 그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리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고 담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욕심을 갖자면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유달리 애정이 많은 그런 백소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가은이 부릅니다. 귀인. 밤도 나를 지키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백수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또 나눠볼게요. 우리 백수문학에 대해서 유다 달리 애정이 좀 깊으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네. 뭐 그 백수문학의 그 역사와 뭐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우선 백수 얘기가 나오면 제가 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네, 길게도 해도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용 시님이 아주 저음이라서 여기 이제 그 게스트가 좀 초롱초롱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 계신 분이 나오면 좋을 텐데 듣기가 제 목소리 역시도 막걸리 먹은 목소리라 좀 다소 불편하실 텐데 뭐 이것도 하나 역사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못난 소나무가 그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백용훈 선생 옛날 그 백수문학 창설 동인이고 끝까지 이제 책임지셨던 그 백용훈 선생 생전에는 그렇게 이쁨 받는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낙 그 유명한 문인이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찾아오는 문학도들이 이제 부지기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낭구 떼서 밥해주는 큰 며느리는 그 벅디기 취급하고 어쩌다 온 그 작은 며느리는 뭐 안방 그 아르목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성향이 뭐 살갑거나 뭐 다정다감하지 못한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좀 갈등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발행인이 바뀌고 책자 발송 우편료도 없던 시절에 제가 이제 모지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때 사무국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자 발송 그 우표값도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라벨지를 인쇄하는 대신에 밤새서 그냥 혼자 봉투 작업을 했어요. 그걸 다 그러니까 손으로 쓰셨군요, 주소를. 네네네. 그때는 제가 할 때는 전국 100여 개 그 대학교 도서관에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고 회원들 때 또 주소 작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혼자 속으로 넋두리를 이제 그렇게 했어요. 못난 소나무가 진짜 선산 지킨다더니 평소에 내가 그 양반 살았을 때는 이쁨도 못 받고 돌아가시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아까 제가 이제 신인 백수문학을 보고 신인응모를 보고 이제 투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등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수 분규 뭐 이렇게 통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당시에 백용훈 선생이 발행하던 소위 백백수라는 거하고 김재영 여사 측에서 발행하던 김백수 이렇게 두 군데서 같은 제호에 이제 책이 발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제가 그 등단하던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를 이제 백수의 분규라고 그래서 몇 년간 한국 문단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제가 신인응모 그 광고를 본 것은 김백수고 투고를 한 것은 백백수고 그래서 거기서 길이 갈렸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성향으로 보면 그 제가 이렇게 좀 디밀고 반굴 성향이 있어서 김백수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운명의 장난이 그렇게 백백수로 와서 현재까지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때는 위기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네. 따로 책을 냈다는 게. 네네네. 네. 그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백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백수문학회 창립이 올해로 이제 만 69돌이고요. 이번에 이제 105집 발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문학지로 치는 게 현대문학인데 195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수가 같은 해 창립을 하고 이듬해인 56년에 이제 창간호가 나왔으니까
그 역사성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래엔이라고 옛날에 이제 대한교과서, 네. 국정교과서 그런 모기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발간을 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당시 이제 서울에 그 김동리 선생 등 그 유명한 문인들이 당신들이 책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버니 문인들을 위해서 뭐 하나 이바지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현대문학을 이제 창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사해서 며느님이 뭐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든든한 대기업이 후원을 하면서 이제까지 온 그 현대문학에 비교해서 백수문학은 의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만 그것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이제까지 이어지고 온다는 거는 정말 세종시 자랑이고 한국 문단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 이제 창간됐던 문학지가 대구의 뭐 죽순이라든지 대전의 호서문학 뭐 이 정도를 꼽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그 동인지들이 그 당시에 단일 문학지, 시면 시, 뭐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 이렇게 단일 문학지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뭐 휴관하고 폐관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백수문학 경우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종합지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그것도 또 하나의 큰 또 역사성이라고 보고요. 제가 참 이번에 참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백수 백집 발간을 기념해서 언론사에 이제 그 기고한 칼럼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니까 충청도 최초의 문학지인 호서문학 창간호가 1952년 8월 1일 대전에서 발간되었으니 그 뒤를 잇는 역사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그는 잘못된 발표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일이 그런데 다 쫓아다니면서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백수가 왜 그렇게 평가를 받냐면 창간도 오래됐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늘 발간을 해왔다는데 거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어서. 네. 대전에 이제 호사문학 같은 경우만 해도 창간은 물론 백수문학보다 빨랐지만 출간 후 4, 5까지인가 내고 17년간 그 어떻게 보면은 폐간됐던 거죠. 폐간. 17년간 안 냈어요. 안 내다가 나중에 이제 후학들이 다시 같은 제목으로 발간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고 대구의 죽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전문지로 뭐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없어졌다가 후학들이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발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수문학이 그래서 그만큼 그 역사성과 그 저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된 그 문학지가 105집밖에 안 되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인지 시절에는 그때 처음에 창간에서 이제 몇 호까지는 일본 말로 왜 가리방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네, 그렇죠. 긁어서 쓰는 거 있었잖아요. 네, 철필로 그렇게 해서 발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간지로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연간지로 하다가 또 어떤 애는 이제 뭐 경년간 2년에 한 번 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빠진 건 아니죠. 호수는 계속 이어서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년간 정기 간행물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개간 정기 간행물로 현재 발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쉼없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그 백수문학의 그런 그 숨은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그때 당시에 그 같이 활동하시던 그런 선배 시인들, 그다음에 동료 시인들과 그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때도 막내였고 지금도 제가 이제 나이비 한갑자가 돌았는데 지금도 이제 거의 막내예요. 그 좀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내라는 게
편한 분도 있어요. 그 선배님들한테 땡깡 부리고 땡깡 부려도 또 잘 받아주시고 네. 뭐 술도 뭐 먹고 뒹굴기도 하고 지나가면 뭐 지금 생각하면 치기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정감이 그런 넘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 하여튼 돌이켜 생각하면 항상 또 이렇게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짓게 하는 그런 추억들이고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한국문예협회 세종시 지회장으로 당선되셨고 또 취임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세종시 문인협회 역사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세종시 그 문인협회는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인데요. 우선 세종문인협회를 논하려면 우선 조치원 문인협회를 먼저 이제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네. 조치원 문인협회가 1972년도에 전국 유일하게 읍단위 지부로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세종시 지회로 승격하기 이전까지 쭉 유지됐는데요. 1972년도면 백수문학이 발간된 지 벌써 16년이 지난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이제 막 항상 그 문인들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라니까 어떻게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도움을 주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뭐 아무나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행정기관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수문학 회원들이 발간비 일부라도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치원 문인협회를 이제 발족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조치원 문인협회가 지금의 그 한국문인협회 세종지회의 전신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지부 형태로 했던 이제 각종 그 단체들이 단위 변화를 이제 하는데요. 세종문협은 이제 조금 늦은 2017년도 12월에 이제 지회로 단위 변경을 했습니다. 뭐 늦은 이유는 뭐 당연히 있지만 뭐 공개된 자리에서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때 아무튼 그때 그 중앙회 회장님이 그 문유치 시인님이셨는데 그때 목동에 있는 예술회관 문인협회를 제가 이제 쫓아 올라가서 단판을 짓고 조치원 지부를 세종지회로 승격하는 그 이제 허락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지회로 승격을 하고 전임 회장이셨던 김일호 시인님을 초대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취임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성봉수 시인께서는 사실 우리 조치원, 그 세종시 조치원에서 백수문학의 그런 그 부침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문인협회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사실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죠? 네.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세종시 문학 발전을 위해서 큰일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전유진이 부릅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그대의 가슴에 기대어 가만히 듣는 수려 사랑의 기쁨이 넘치네.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요.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영원히 나를 사랑해줘.
꽃이여 미운 절망의 불꽃이라오 그대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지만 미움은 고통뿐이라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시집을 3편을 출판하셨네요. 네네. 2014년도에 처음 출판하신 시집이 너의 끈이라고 하는 시인데 요 시집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등단하면서 마음 먹은 게 있었는데요. 네. 절대 내 돈 들여서 책을 안 내겠다. 네, 훌륭하시네요.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하는 건 낼 만큼 글이 모아지면 바로바로 발표를 해서 네네네. 그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독자들도 그 시집 전체에 흐르는 그 평균적인 이런 감정을 이해하기 쉬울 텐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제가 그 밀어내기 선수라서 옛날 그 이북 초창기에 교보문고에서 그 작가가 직접 업로드하고 교보문고에서는 이렇게 판매 대행해서 수수료 빼고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지금 뭐 슬금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다 제가 이제 전자북 형태로 업로드하고 뭐 그래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2014년도에 세종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공동으로 그런 이제 사업이 있었어요. 공모 사업이. 거기에 이제 제가 선정이 돼서 지원 작가로 선정이 돼서 그 이북에 모았던 그 발표했던 시 94편 정도를 모아서 낸 게 그 바로 그 첫 시집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뭐 대표되는 시 하나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네. 네, 접하기 쉬운 그런 시 한번 그럼 하나 낭송해 좀 소개 보도록 좀 해주시죠. 네네 해보겠습니다. 모든 꽃이 성봉수 벌써 끊긴 목숨을 토막내고 그 살을 또 창에 꿰어들고 야금야금 빼어먹는 사람 참 독하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다. 이미 잊은 어제의 얼굴을 오늘의 술잔에 깨어앉은 어긋난 인연의 그대와 내가 이별의 시린 꽃챙이에 깨어 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6년도에 출판한 그 바람 그리기라는 제목의 시집도 있어요, 그죠? 네네네. 그거 그 중에서 뭐 또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시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거긴 워낙 시가 많이 실려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20년도 넘게 시를 써왔으니까 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너희끈 처치집 너희끈 같은 경우도 출판사에 다 일임을 했어요. 작품 선정에서부터 제목까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끈이라는 제목이 정해진 것도 아마 이제 대중적으로 좀 호응도가 있는 걸 아마 정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람 그리기 같은 경우는 너희끈을 이제 출간한 후에 자연스럽게 제 글을 읽는 이런 독자 모둠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가 이제 묵힌 시가 많다는 걸 알고 그분들이 출판비를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밀어내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낸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집치고는 많은 이제 123편 정도가 실렸는데요. 뭐 그 시는 뭐 예스24, 알라딘, 뭐 반디 앤 루니스, 인터파크 뭐 이런 데서 이제 추천 도서로도 선정이 됐고, 뭐 짧기는 했지만 아무튼 베스트셀러에도 한번 이제 수록됐던 네 그런 시집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네 2019년에 이어서 이제 검은 해를 이제 출간했는데요. 네. 이제 앞에 이제 뭐 두 시집도 다 밀어내기 시지만 뭐 이 집도 역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발표했던 시가 한 3분의 1 정도니까 전 시집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정도가 좀 이제 덜해졌죠. 근데 제 이 시집은 이제 어머님을 추모하면서 이제 발간한 시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6년 동안 어머니 병구안을 했는데요. 어머니를 돌아가시고 주거물이 이제 장례식장에 모시고 다음 날 아침을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이 서면의 그 육군 비행장 근처의 장례식장이었는데요. 네. 아침에 이제 나와서 이제 들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침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마음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따뜻하게 손을 마주 잡던 어머님의 그 주검은 차가운 냉동고에 계신데 나는 이제 산 목숨이라고 새날의 해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니까 이건 여명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반전의 암흑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쓴 시이고 그 시를 어머님이 남기신 필체로 해서 제목으로 삼아서 발간한 시집이 이제 제 3시집 검은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검은 해 속에서 대표적인 시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제목이 검은 해니까 제가 그러면 검은 해 한번 낭송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검은 해 성봉수 나는 오늘 햇살 아래 섰네. 햇살 아래에 서서 눈을 감네. 눈을 감아도 오늘을 연 햇살은 내 머리 위에 있네. 나는 햇살이 부서지는 빈들에 섰네. 가을의 임종을 수세하는 손뭉치 같은 볕단을 보내. 그 어둠의 결박을 풀어 먹이가 되고 살과 피로 덜어는 젖이 되어 햇살을 이다 다시 빈들이 되는 끝없는 해산. 별스럽지 않은 오늘은 산자의 몫이라고 산자의 머리 위로 시리게 부서지네. 검은 해가 뜨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봉수 시인의 마지막 시집 3집 검은 해라고 하는 그 시집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시를 소개해드렸고 시 속에 얽힌 그런 이야기도 잠시나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성봉수 시인을 모시고 직접 검은 해라고 하는 시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봉수 시인께서 세종시 문인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모로 능력이 참 없고 그냥 마음만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세종시 문인협회장,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장을 맡아서 책임도 무겁고 갈 길도 멉니다.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 문인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장이신 우리 성봉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와 문학으로 풍성한 도시가 된다면 삶이 더욱 풍성해지겠죠. 우리 성봉수 회장을 중심으로 문학 작가들이 잘 협조해서 멋진 문학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성봉수 시인에게 노래 하나 신청한 게 있는데 그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그 신청할 노래는 그 미국의 4인조 록밴드 디스터브드가 리메이크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인데요. 사이먼과 그 가펑클의 그 달콤한 음색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원곡이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보통의 시라고 한다면 디스터브드가 부른 이 곡은 아마 저희 시를 그 대변해주는 그런 어떤 색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성봉수 시인께서 신청해 주신 디스터브드의 The Sound of Silence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ha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and voices never shared, and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